저희 연구기관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독도와 관련해서 해양과학 분야의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사부호, 이어도, 장목호 같은 대형 연구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독도 주변의 바다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항목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분야에 맞는 어떤 전문 연구들을 지속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독도는 수면 위로 굉장히 작은 육상 영역만 나와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과학 기준에서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크게 넓은 영토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현 시점까지 어떤 연구들을 해서 어떤 사실들을, 해양과학적 사실들을 밝혀왔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사실 해양 관측 장비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들을, 어떤 연구들을 수행을 하시는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기자단이라고 하시면은 CTD가 무엇인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의 약자인지 좀 발표하는 동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OV도 있고, ROV, 소위 말해서 해양 수중에서 활동하는 무인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곳들을 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드레지, 그다음에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 같은, 그랩 같은 지질 조사를 하는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랩은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장비로 흙 퇴적물을 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는 땅속 깊숙이 어떤 관을 삽입을 해서 지층을 떠 올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수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다시피 또 플랑크톤 쪽은 네트, 그 망을 준비를 했었는데, 식물 플랑크톤 하시는 분은 저것은 동물 플랑크톤을 채집하는 장비이니 별도로 코멘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CTD 쪽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CTD를 내릴 때 같이 이제 채수 장비를 내려서 물을 떠서 그 안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와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웹 페이지입니다. 20년 동안 연구조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일부는 대국민 서비스로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필요한 부분 혹은 기관과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마쳐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본론은 독도의 형성 기원, 첫 번째가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독도 주변의 바다, 독도의 주변의 바다 환경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독도 주변의 생물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연구들을 통해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연구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독도의 형성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지 연구를 하시는 분야이고, 보통 지질학자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고등학교 때 동해가,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동해가 확장됐다는 내용들은 좀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동해가 확장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가 생겼다. 엄밀히 말하면 울릉도와 독도와 울릉도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와 울릉도
어떤 게 먼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독도는 약 460만 년 전, 울릉도는 약 250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래된 해산은 어떻게 생긴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의 생김새를 보시면 독도와 울릉도의 미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각 밑으로 어떤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땅 밑 깊숙한 곳에서 생성이 되고 이게 해저면으로 뚫고 올라오면서 분출되면서 화산섬이 바다의 한가운데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물리적인 형성 기원 같은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울릉도에는 아직도 가보면은 화산가스가 일부 분출된 영상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 연구 과제에서 이 현상들을 좀 관찰을 하고 여기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실었는데요. 네, 과거에 독도가 처음 화산 분출이 돼서 독도와 울릉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해수면 위로 화산섬이 솟아나고 그 이후에 화산 활동이 멈춘 이후 어떻게 울릉도와 같은 형태 또는 뭐 그와 비슷한 형태에서 독도와 같이 자그마한 바위섬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과 같은 평정 해산인데요. 이 직전에 있는 뾰족하게 수면 위로 아주 작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 영역이 현재 독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과거에 우리가 해수면 변동이 있었다고 고기후학자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해수면 변동에 따라서 수면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 파랑에 의한 침식이 이루어진 위치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성된 것이 독도의 해저 단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는 우리가 해저 단구 또는 독도의 침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모델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이게 현재 독도의 지형을 재현하는데 어떤 침식 요인들이 관여를 했을지 추정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저 단구인데요. 계단형의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저에 있는 어떤 계단형의 지형이고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수면 위에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침강에서 가라앉거나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수된 영역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풍성사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추정하시겠지만 풍성이면 바람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바람에 의해 형성이 되려면 바닷속에 있었을까요? 나와 있었을 때 아마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지만 현재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00만 년에 걸친 침식과 풍화 이런 지질학적인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독도 주변에 오름에 해당하는 제주 오름 혹시 아시나요? 제주 오름과 같은 원리로 똑같이 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멈춘 이후에 형성된 그 해저 지형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뭐 죽 같은 걸 끓이고 가스불을 딱 껐는데 아직 남은 열기로 뽀글뽀글 남은 그런 기포들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 마그마가 이제 더 남은 잔여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에 있었으면 제주도 같이 되게 괜찮은 관광지가 됐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바다 속에 있어서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다음으로 독도 주변의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쨌든 바닷물을 보다 보니까 해류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행한다라고,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해류 이동 패턴들도 있고, 이게 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용돌이로 뚝 떨어져 나와서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나타낸 과거에 소용돌이가 나왔었던 영역을 나타낸 지도들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으며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작게는 수십 킬로미터부터 크게는 수백 킬로미터 범위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해양 물리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온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새 뉴스나 어디 많은 매체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동해와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 주변의 해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 또는 해수면 상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울릉도 조위관측소 기준으로 독도 주변에서, 울릉도 주변에서 수온이 20도를 넘어가는 그 날짜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의 바다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뉴스 기사들은 되게 심심치 않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지구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해역에 비교해서 굉장히 빨갛게 진한 색으로 표기가 될 만큼 동해의 온난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독도 해양 관측 부위에서도 그리고 기상청 해양 기상 관측 부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28도가 넘어가는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열 팽창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울릉도 기준에서 동해안 평균에 비해서 약 6.717mm/year, 연간 6mm가 넘게 해수면이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생태계가 같이 변한다인데, 왜냐하면 환경을 얘기를 할 때 생태계를 얘기를 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환경과 생물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요 발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생물 영역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입니다. 수온 올라가고 있고, 그럼 수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어떤 수질 기준에 의하면 독도 주변의 해역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플랑크톤이 순간적으로 번성을 한다든가 하는 일부 이벤트를 제외를 하면은 수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항목들, 수질 관측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고 동물 플랑크톤이 일시적으로 번성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수질 저하가, 지표상 수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등급, 2등급 또는 심할 경우 3등급까지 종 다양성이든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등급 저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바다가 서해, 남해,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해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예전에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살색을 뭘로 정의할 거냐 했을 때 여러 유색 인종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기준이 각기 다른 피부색이 있는데 무엇을 살색으로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해, 남해, 그다음에 동해에
생물의 수질 항목들은 기저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른데 여기에 딱 맞는 독도 주변 해역의 정확한 특성에 맞는 수질 지수를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도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독도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처음 알았었는데요. 그냥 뭐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알다가 정말 강연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아름다운 생물들이 독도 주변에만 서식을 한다거나 뭐 멸종 위기라거나 여러 가지 보호 대상이 되는 생물들이 많다는 점에 좀 놀랐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찍힌 점처럼 보호 대상 생물종들이 독도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제시한 것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기준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 놓은 종들이 지금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보호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독도 주변의 해양환경조사, 생물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부는 직접 서식 생물들을 이렇게 긁어서 바위에 붙어 있는 생물들을 긁기도 하고 가져와서 건중량을 재고 이런 파괴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신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미지 기반으로 어떤 서식 생물들의 면적과 생물량과 그다음에 변화 패턴들을 이런 식으로 짧은 주기로 많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딥러닝이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보호대상 생물종인 경우 특히나 이런 비파괴적인 조사 방법으로 인해서 독도의 서식 생물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연구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들을 연구진에서 골라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해송 사진을 보고 바다에 눈꽃이 피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생물이 있었구나. 최근에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고회 때, 과제 보고회 때 처음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창나무 돌산호와 같은 생물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생물들이 그러면 다양하고 많이 살고 이게 왜 좋을까요? 를 연구하는 일부의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사율 측정이라는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육상에서도 1차 생산자, 즉 풀과 나무 같은 것들이죠. 이 친구들이 광합성과 무기 영양염료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바닷속도 똑같습니다. 바닷속에도 해조숲이 있는 영역과 해조숲이 없는 안반지대, 육상으로 치면 사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에서의 생산성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생물이니까 당연히 풀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일부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유기물과 산소의 양이 굉장히 안반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호흡량과 이 GPP라고 하는 Gross Primary Production 1차 총생산량을 상계를 해서 남은 순대사량을 초록색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안반 생태계와 비교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그리고 역동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점들은 알겠고, 자, 그럼 인간에게는 어떤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구 과제로 하고 있는 과제 이름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연구입니다. 지속 가능해서만도 안 되고 이용을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하는 실용적인 영역들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저는 독도새우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도화새우 그림인데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일단 맛있습니다. 식용 자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생물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디에 사냐 하면은 매우 깊고 차가운 바다에 삽니다. 혹시 찬물에 손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떠시던가요? 몇 분, 몇 초 넣고 있으면 손이 아파옵니다. 저려옵니다. 빈혈성 통증이 올라오면서 아픕니다. 우리 단백질은 낮은 온도에서 활동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화새우 같은 경우에 낮은 온도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보니까 동결방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생물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식품 보존, 의료용 조직, 혈액 보존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 퇴적토에도 보시면 흙을 이렇게 떠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작은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활성물질, 이를테면 항생제라든지 이런 유용한 물질들을 많이 뽑아내는 연구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주변 생물들,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생물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온난화 같은 그 이슈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강발이, 노란 물고기 여기 보이시는 게 금강발인데요. 그 다음 거북복, 두 가지만 가져왔지만 사실 아열대 지표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독도 주변에 나왔다는 거는 시사하는 게 점점 열대와 아열대화 돼가고 있다. 이전에는 제주도 근처에 한참 남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독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는 파이로시스티스 녹틸루카라는 야광충 계열의 플랑크톤인데요. 미세 플랑크톤인데 이 친구들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견이 됐었던 종이고, 그렇지만 독도에서는 발견이 안 되다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처음 독도에서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대발생을 한번 겪고 이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지표종들이 얼만큼 발견되고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프로클로로코커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프로클로로코커스 같은 생물 초미세 플랑크톤도 있고, 이 부분도 초미세 플랑크톤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달라는 식물 플랑크톤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노트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부 연안에서만 발견되던 부채꼬리 실고기들이 독도 주변 해역에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정의한 이 아열대와 열대 해역은 수온 기준으로 연평균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위도 25도 내지 35도 사이에 해역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게 아열대화 되고 열대화 되는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리 끝에 한 가지 좀 설명 방법을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극단적인 설명 방법을 좀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 중에 우리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사람이 크게 조금 덥겠지만요. 크게 활동을 못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난화는 왜 바다에 더 가혹할까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며칠 전에 사우나를 실제로 한번 갔었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한번 들어가 있어 보려고. 온도를 보니까 90도에서 100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실려 나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니까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끓는 물에 혹시 한 1분 정도 손 넣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1초? 제가 한번 이렇게 담가 봤었는데 한 1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찬물에 잠깐 담그고 나서. 똑같은 100도인데 매질에 따라서 그 전달을 받는 에너지의 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품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다르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5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밀하게 수온이 1도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아까 1시간이라 그랬죠. 사우나에서 3,600초 정도 되니까 딱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대략적인 계산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정도 높은 에너지를 바다가 1도 올라갈 때 저장을 하고 이게 언제 방출될 것인지에 대한 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평형 상태가 깨지고 어느 순간 바다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그 시점, 재앙이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도의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강연 내용에서 다룬 여러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은 데이터화돼서 어떤 데이터들은 수치형 테이블로, 어떤 데이터들은 이미지로, 어떤 데이터들은 연구자들만 다룰 수 있는 특정 특수 포맷으로 가공이 되어서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계속 독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한은 계속 이루어질 일들이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전부는 소개 못 드리지만 일부 수치형 자료들, 아까 이제 V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까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발표에 처음 소개해드린 독도 V 자료에서 생산되는 센서로 관측한 수치 자료들은 현장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툭툭 튀는 값들이라든지 센서 오류로 인한 결측이라든지 이런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자료를 이상한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가공한다든지 제외한다든지 하는 어떤 상품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굉장히 많은 통계 기법들이나 이런 지식들이 데이터 처리 지식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이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도 수집을 해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 딥러닝 같은 것들 최신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유사 이미지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지형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으면 독도 관광을 아무리 가신다고 해도 독도 바닷속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보시기가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독도의 지형을 3D로 모델링을 해서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같은 데 컨텐츠로 올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 모델, 격자형으로 생산된 수치 모델 자료를 눈으로 보기 좋게 요새 기상청이나 아니면 날씨를 이렇게 예보해주는 날씨 어플들을 보면은 이런 스트림라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림라인들을 적절하게 바다에서 해류나 아니면 다른 관측 항목들, 계산 항목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시각화하는 기술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도 완전히 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독도를 가서 이제 이거를 집에서도 사실감 있는 독도를 좀 감상하실 수 있도록 어떤 3D로 렌더링 해놓는 이런 이미지들
컨텐츠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자료들을 이렇게 드론으로 측량을 하고 거기에 실제 독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입혀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게끔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드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만 보실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독도의 지형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을 가셔가지고 이제 연구진 중 한 분한테 제공을 받은 영상인데 늦게까지 좀 야근을 하셨나 봅니다. 야근을 하시고 앉아서 이제 있다 보니까 독도의 별이 되게 많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독도의 별 밤하늘을 노출을 많이 해서 별들이 최대한 많이 찍히게끔 이런 영상들도 타임랩스 영상들도 찍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는 또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대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런 컨텐츠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소회를 주절주절 썼었습니다. 썼다가 보니까 강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 다 안다고 해서 강연을 겁도 없이 강연하겠다고 나섰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 했었는데 우리 영토니까 당연히 많이 알아야죠. 많이 아는 사람 것 아니겠습니까? 독도란 영토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양과학자로서 해양과학 분야에서 최대한 저희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최대한 많이 아실 수 있게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내고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